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론이죠. 자, 이 지난 시간 했던 걸 또 오늘도 좀 복습을 할 건데요. 자, 어려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제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뭐 시장 실패 이런 것도 처음 듣는 말들이었을 거고요. 공공재 그리고 뭐 외부 효과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낯선 표현들이죠.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익히려면은 가능한 한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캐치를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그냥 단어만 알아가지고는 사실은 그게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시장이라는 단어 알고 실패라는 단어를 알아도 시장 실패해버리면 이게 뭔 소린가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그 시장 실패라는 단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배경들을 함께 기억을 하시면은 훨씬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우리 첫째 주에는 뭘 했죠? 첫째 주에는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를 했어요. 부동산 개념 하면은 법경기 생각이 나야 되고 법적 개념은 다시 협의광이 나눠지죠. 그다음에 부동산 분류에서는 대택부 이게 부지로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필지, 획지, 법적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 나지, 건부지, 건물이 없냐 건물이 있냐, 그리고 후보지, 이행지,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가 이행지, 그리고 법지, 빈지 했죠.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땅, 빈지는 바닷가라 그랬죠. 들은 기억들은 있죠. 들은 것 같기는 하죠. 전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 하는 건 아니죠. 그 기억 저편에 어딘가에 남아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포락지 같은 이런 단어도 있어요. 물의 침식과 관련되는 단어라 그랬어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또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수요 공급에 들어와서는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량과 저량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느냐,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느냐.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고요.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라 그랬어요. 근데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수요 곡선인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돼 있죠. 이 수요 곡선에서 이쪽 길이, 이 길이가 수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높낮이로 나타내는 게 가격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변할 때 이 길이가 변하죠. 이 길이 변한 이게 바로 수요량 변화라 그랬죠. 그래서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소득이 변하거나 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수요 변화라 그랬어요. 이게 이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것도 길이가 변하는 겁니다. 이 수량이 변하는데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고요. 그다음에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를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공급량 변화도 마찬가지 가격이 변하는 거고, 공급 변화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량 변화는 같은 공급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랬고요. 공급 변화는 선의 변화다 이렇게 선이 이동한다. 다만 이제 수요 변화에서는 소득이나 관련재 가격 이런 거 생각하라 그랬죠. 근데 공급 변화에서는 생산 요소 가격과 생산 기술 수준 이게 좀 다르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의 그 요인을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했어요. 균형은 어디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 여기 이제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공급자들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 여기 똑같으면은 균형이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고 멈춰서게 되는 거죠. 근데 수요량이 더 많거나 공급량이 더 많으면은 이거는 불균형이죠. 수요량이 더 많게 되면은 초과 수요라 하고요. 공급량이 더 많게 되면은 초과 공급이라 그랬죠. 이러면은 가격이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내려가고요. 저 위라 그랬죠. 저 위에서 초과 공급에서 밑으로 내려오고요. 이 아래에서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균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거나 공급량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결정된 균형이 이동할 때는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은 그게 바로 수요 변화, 균형의 이동 또는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 모두 균형의 이동이 나타나는데 이게 균형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또는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요걸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이 좀 더 북적북적거려지면은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북적거려지면은 균형 거래량은 더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자들이 시장에 증가하든 공급자들이 증가하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랬어요. 근데 수요자들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이 공급자들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더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번 순환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를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 위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은 것들은 별로 이번 순환엔 설명을 안 드려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딱 잡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중요도 낮은 걸 함께 좀 더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순환에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탄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했어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량 변화의 크기라고 기억을 하시라고 했어요. 뭐 탄력성 공식도 있기는 했는데 그 공식들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뭐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이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량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량 변화가 크면 뭐라고 표현하고요? 탄력적이다. 수량 변화가 크면 탄력적이다. 수량 변화가 적으면 그거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제 수량 변화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수량이라는 게 이제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갖고 있는 원룸 주택에 이제 10칸이 있는데 제가 세를 올린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옆에 빈 집들이 있어서 빈 방들이 있어서 다른 집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러면은 탄력적이라 그래요. 수량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비자들이 발로 투표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경제학자들이. 소비자들은 발로 투표한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거 사러 간다는 거죠. 이렇게 발로 투표해서 쉽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탄력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주변에 빈집들이 없다면은 세를 올려도 딴 데 갈 수가 없죠. 그럼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비탄력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탄력성을 이렇게 얼마나 다른 이제 선택의 여지가 많으냐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지난주에 정책론에 그 조세 귀착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정부가 집주인한테 세금을 재산세를 많이 매겼을 때 이 세금을 집주인이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임차인들한테 떠넘기려고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세입자들한테 10만 원씩 더 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주변에 빈집들이 많다면 말이에요. 많다면 이 사람들이 가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내 집이 빈집이 돼버리죠. 그러면 내가 세를 못 올리겠죠. 맞죠? 자, 이게 지금 빈집들이 많다 이걸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시험에서는 탄력적이라면 이렇게 돼요. 수요자들이 탄력적이라면 공급자가 함부로 세를 못 올릴 겁니다. 그러면 전가가 돼야 안 돼요? 전가가 안 돼요. 그럼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비탄력적이다. 빈집도 없고 딴 데 갈 데도 없다. 이 비탄력적인 상황이라면 제가 올리면은 고스란히 부담해야 될 수도 있죠. 이러면은 전가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죠.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제가 세금을 내지만 갖다 내는 사람은 내지만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세입자한테서 나왔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시험에 출제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수요자들이 비탄력적인 경우, 보다 비탄력적인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금을 덜 부담한다 이러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어떠하고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하고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탄력적일수록이라는 얘기는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이렇게 해석을 해서 덜 부담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게 공급자도 마찬가지 공급 수량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원룸 주택으로 내놓지 않고 용도 전환을 해서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공급을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공급자들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한 푼이라도 깎으려면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강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럼 공급자한테도 뭐라는 게 있어요?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의 폭이라는 게. 그래서 공급자도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하게 돼요. 공급자도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하게 되고요. 그래서 둘이 상호간에 탄력성이 똑같다면 어떻게 해요? 저쪽 사람, 이쪽 사람 탄력성이 똑같다면 그때는 딱 반반씩 부담해요. 반반씩. 세금을. 그때는 이제 전가가 딱 반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탄력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요 공급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10분 됐어요. 2주 동안 한 거 복습하는데 이제 10분 걸렸어요. 그 외에 이제 지난주에 했는 건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는 거는 정책론이죠. 지난주에 했는 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정책론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이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 요 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주택 정책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도는 이게 더 높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게. 하나는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한 가지가 있고요. 왜 개입하느냐. 또 하나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요 한 가지.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이 커다란 틀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요령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왜 개입하느냐 하는 것은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 또는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드릴 때 시장에 대해서 시장.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 배경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를 이해를 하라고 그렇게 배경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장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자원을 배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자원을 배분해도 효율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시장한테 맡겨놨는데 시장이 제대로 못할 때가 있다 그랬죠. 바로 그것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장한테 맡겨놨는데 시장이 제대로 못할 때 누가 개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시장 실패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그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요거 한 가지 하고, 자, 요 한 가지는 원래는 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이잖아요. 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이 이제 완벽하지 못할 때 개입하는 거 한 가지인데, 나머지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누가 못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하는데 요거를 표현을 할 때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처음부터 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훨씬 그 배경을 함께 생각하면은 쉽잖아요. 두 가지 이유로 개입을 하는데 처음서부터 시장이 갖고 있지 않는 기능,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 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을 시장이 다 못할 때 하는 거, 시장 실패를 수정해서. 자, 이거를 표현할 때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느냐 또는 정치적 기능 또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느냐 이렇게 나누고 자, 여기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죠. 여기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고 요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효율성 측면이에요. 효율성.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느냐. 원칙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 맡겨놔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 실패가 나타날 때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고요. 이쪽은 무슨 측면? 형평성 측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주로란 말 쓴다고 했어요. 주로, 이게 이제 사회적 목표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형평성을 얘기할 때는 소득 분배예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유가 됐잖아요. 이건 이제 따로 더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개입하느냐 했죠. 개입 수단이죠. 자, 정부가 시장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가,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심판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서 수요자 공급자가 공정한 거래를 하는지 감시하고 심판하는 역할은 해야 돼요. 근데 수요자나 공급자 둘 중에 하나가 지지부진하다면 그때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개입을 할 때 아예 선수로 뛰어버리는 개입이 있다고 그랬죠. 그라운드에 선수로 뛰어버리는 개입. 이건 무슨 개입이에요? 그게 직접 개입이죠.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버리는 개입, 직접 개입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은 민간에게 맡겨놓지만 뭐 지원해주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매기거나 세금을 매기거나 세금을 깎아주거나 이런 것들은 무슨 개입? 이거는 간접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고요. 토지 이용 규제가 있다고 그랬죠. 요 토지 이용 규제가 이제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 용도지역 이런 거를 구획을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토지 이용 규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예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는 왜 개입하느냐,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렇게 나누고 토지 시장에 개입하면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면 주택 정책. 보통 토지 정책은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주택 정책은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라든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주택은 그런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대책들이 많아요. 근데 토지 정책은 여기에 지역지구제 이런 것들은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 지역지구제 이제 토지 정책의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인데 이 지역지구제는 목적, 효과, 문제점, 대책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책. 이 효과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토지정책, 주택정책. 정책이라는 거는 시장에 개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시장에 개입하면은 시장이라는 곳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하는 무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시장에 개입한다는 게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를 얘기하자면 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돼요. 효과라는 게 시장에 개입했을 때의 효과라는 게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직접 수요 공급자가 돼버리거나 지원해주거나 보조해주면 당연히 뭐가 영향을 받아요? 수요 공급이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 효과를 얘기할 때는 늘 수요 공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얘기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정책들도 다 정책 나오면 효과 하면은 수요 공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는 이제 수요는 단기 효과, 공급은 장기 효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는 난이도가 높고 중요도는 좀 낮다 그랬어요. 지역지구제의 효과에서는 다른 게 더 중요하고요. 특히 이 목적은 뭘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그랬죠. 용도 지역이 뒤죽박죽이 돼 있다면 용도가 뭐 제 어릴 때 살던 곳 말씀드렸죠. 돼지 우리도 있고 연탄 공장도 있고 뭐 성냥 공장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상가도 있고 그 안에 학교도 있고 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도 있어요. 그 초등학교가 이번에 말이 많은 그 우병우가 나온 초등학교예요. 우병우가 제 선배예요, 선배. 부끄러운 선배요. 초등학교 선배, 중학교 선배. 아무튼 대학교도 선배긴 한데 대학교 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2년 선배인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상 받으러 나오고 뭐 이럴 때
공부는 잘했으니까. 그때 이렇게 단상에 나올 때, 그때 본 적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그런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죠. 부의 외부 제거. 자, 여기 이제, 제거 또는 감소 또는 방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문제점은 이게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라 그랬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인데 이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뭐를 해칠 수가 있다 그랬어요. 형평성을 해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라 그랬죠.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그래서 이 지역, 이 그린벨트 같은 거, 특히 개발 제한 구역 같이 이렇게 지정하는 거, 이런 건 다 공익을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된 사람들만 피해를 보잖아요. 보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 그래서 영어로 이제 TDR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직성 문제도 있고요.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도 뭐 있고 한데, 이런 이제 틀을 안다는 것만으로 사실 훌륭해요. 그러니까 뒤에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도요. 이 지역지구제 하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구나라면 해도요. 나중에 무슨 문제와 대책이 여기 있었을 텐데 하면은 나중에라도 이걸 공부를 할 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흐름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틀이라 그러죠. 틀이 모양. 줄기에 가지 나오고 장가지 나가고 이 트리의 대략적인 모습만 알아도요. 사실은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디렉토리라고도 하죠. 저기 이 컴퓨터에 이제 C 드라이브에 뭐 무슨 디렉토리 무슨 이렇게 하면은 저기 어디에 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만드는 자료가 어떤 디렉토리에 있더라 이렇게만 해도 찾아가기가 쉽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책이 커다란 나무인데 그 중에 총론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또 경제론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정책론, 투자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정책론 중에서도 어떤 이제 또 세부 디렉토리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찾아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저거를 개론 시간에 들었는지 공법 시간에 들었는지 민법 시간에 들었는지 이 무슨 시간에 들었는지도 헷갈려요. 맞죠? 처음 들으면 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특히 개론 시간은 민법 얘기도 하지 뭐 공법 얘기도 하지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분명히 개론 시간에 얘기했는데 저거 민법 시간에 했나 막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처음부터는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가능한 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야. 이 소속이 어딘지를. 그리고 지금 늘 이렇게 옆에 써 드리는데 이거는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내가 여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를 하고 있는지 늘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훨씬 이게 머릿속에 많이 잘 남습니다.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그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 숲속에서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죠. 근데 전체적인 그 흐름에서 이렇게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거하고 똑같아요. 등산할 때 여러분들 단체 등산 해보셨나요? 단체 등산? 여러 사람들끼리 같이 가는 거 안 해보셨었나요? 단체 등산하면은 이 단체 유흥 가면은 앞사람 엉덩이만 보고 올라가요. 앞사람 엉덩이만 보고 올라가다 보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뭘 지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등산은 아무 의미가 없죠. 올라가면서 좀 뒤도 돌아보고 이렇게 유익기 하면은 전체 이렇게 저 높은 산에서 어디까지 왔고 뭐 이런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은 계속 그냥 집에 와도 앞사람 엉덩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어느 정도 지금 뭘 하고 있지 지금 그 중에 어디쯤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란 말이죠. 자, 아무튼 이런 이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고 다른 거 뭐 이런 개발권 양도제, 뭐 토지은행제도 이런 게 있다 그랬어요. 직접 토지 정책에. 그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 얘기했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고요. 자, 이랬을 때 이 효과, 여기서는 효과를 수요 공급 얘기했죠.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키는데 당장 많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때려 부시지 않는다면 서서히 철거되면서 새로 짓지 않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이것도 질문을 했어요. 이것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장기죠. 시간이 흘러가는 거니까 장기로 갈수록 철거된 주택이 새로 지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점점 임대주택은 줄어들죠. 이걸 어떻게 질문했는가 하면 탄력성으로 질문했어요.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공급의 감소가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맞아요? 틀려요?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죠. 장기적으로 갈수록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수량 변화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수량 변화가 크죠. 장기적으로 갈수록 수량이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얼마 못 줄이더라도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철거된 주택이 새로 지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수량이 많아질 겁니다. 이거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는 변화 여지가 더 크죠.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 단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맞는 말, 틀린 말이요? 틀린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그래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많이 주니까 이 말이에요. 장기로 가면 갈수록 많이 줄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이 훨씬 더 커지겠죠. 초과 수요 현상이 훨씬 더 커져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주택이 나오더라도 이 주택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내가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차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웃돈을 더 얹어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시험에서는 웃돈이 안 나온다 그랬죠. 시험에서는 음성적 지불이라 그랬어요. 그럼 음성적 지불을 줘야만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왜요?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어떻게 쓰고 그 규제 임대료를 쓰고 실제로는 더 얹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음성적 지불을 수수하게 되고 또 그런 시장을 암시장이라고 하고 또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장기로 가면 갈수록 부작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분양가 규제도 있는데 분양가 규제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요것만 하고요. 다음에 뭐 임대료 보조라는 것도 있었다 그랬죠.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는 요거는 이제 임대료를 보태주는 거잖아요. 보태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효과가 뭐예요? 효과가 이것도 수요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죠. 단기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죠. 이제 임대료 이제 보조를 받으면은 그 보조 받은 돈과 이제 자기 돈하고 합쳐서 또 넓은 데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이제 이때는 임대료를 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임대료를 규제하기 때문에 규제 가격보다 높게 못 받으니까 뒷돈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임대료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임대료를 규제하는 건 아니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죠.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도 혜택 보고 공급자도 혜택 보는 거예요. 그거를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임대인이 초과이윤을 발생한다. 그다음에 그러면 돈이 되니까 공급이 어떻게 해요?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면서 이제 임대료는 내려가게 되죠. 임대료가 내려가게 되면은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돼서 모두 다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돼요. 이런 이 효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요 공급 효과 얘기. 그 외에 뭐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있고 아까 조세기책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조세기책은 이제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한다.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했죠. 됐나요? 자, 이거 말고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 실패는 뜻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인데 그 시장 실패의 원인에는 외공불비가 있다 그랬어요. 외공불비. 그래서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외부, 내부 할 때 그 외부라 그랬어요. 외부 효과는 외부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라 그랬죠.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것은 정의 외부고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상은 부의 외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정의 외부라는 것은 이제 과소 생산될 가능성이 많고요. 부의 외부는 과다 생산, 시멘트 공장, 양봉업자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 예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시멘트 공장 부의 외부 효과는 과다 생산될 가능성이 많고 양봉업장이건 과소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적정량만큼 생산되도록 개입하는 거죠. 보통은 정의 외부의 경우에는 보조 같은 걸 해서 개입을 하고요. 부의 외부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 외부 효과고요. 공공재, 등대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등대는 비배제성 이런 단어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죠. 비배제성 또는 이걸로 인해서 무임승차 이런 이제 어려운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니까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뭐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등대 같은 거. 그다음에 불안전 시장, 독과점이 대표적이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담합을 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는 가격을 정해요. 그러면서 생산량을 줄인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과소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양을 소비할 기회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죠. 독과점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이것도 개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대칭 정보. 이거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죠. 역선택은 거꾸로 선택하는 건데 이거는 정보가 없는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보가 없는 쪽에서 당하는 거죠. 우량 고객을 손님으로 받는 게 아니라 불량 고객을 손님으로 받는다거나 또는 도덕적 해이는 정보가 있는 쪽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상대방은 어떻게 하는지 상대방은 잘 모르니까 정보가 있는 쪽에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도덕적 해이. 이거는 이제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거나 또는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됐나요? 여기 이제 정책론의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한 20분 됐네요. 20분. 이거 정책론 복수하는데. 그래서 모두 지금 한 30분 됐어요. 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하는데 다음 주에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 복습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못해요. 오늘까지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주까지 했던 거를 다 복습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오늘 투자론을 다 못 끝내고요. 조금은 남겨놓고 투자론을 갈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 투자론 남은 부분하고 이제 금융론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투자론을 하는데 이 투자론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현금 수지 측정이 있고요.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한 단원에 이렇게 타이틀이 많은 게 없었죠. 여기가 이제 투자론이 타이틀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출제도 많이 되고요. 정책론이 한 4문제에서 5문제 출제된다 그랬죠. 이거는 한 7문제 가까이 출제돼요. 분량도 많이 출제되는 편이고 난이도도 좀 높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계산을 탄력성 할 때 퍼센트 하는 거 외에는 계산을 안 했었죠. 근데 이제는 계산을 더 해야 돼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계산의 대부분이 퍼센트 계산이에요. 퍼센트. 아시겠습니까? 퍼센트 계산은 훈련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부동산 학교의 계산 문제의 대부분이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를 못하면은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퍼센트 계산하는 거 했었죠. 탄력성 할 때. 그 퍼센트 계산을 할 수 있으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쉬운 퍼센트 계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복잡한 숫자를 해봐야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1260분의 36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하겠죠. 근데 이런 거 안 하고요. 이제 예를 들 때는 쉬운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200만 원 이런 건 쉽죠. 몇 프로예요? 이런 건 20%, 100분의 20이죠. 100분의 20. 맞죠? 이런 퍼센트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일단은 수업 따라오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퍼센트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머지 공부하십시오. 남아서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십시오. 자, 아무튼 자, 이 투자론의 기초에서는 투자론의 기초에서는 뭐 장단점 이런 얘기도 하고 투자의 개념이 뭐다 이렇게 하는데 지렛대 효과가 제일 중요해요. 지렛대 효과. 요 기초에서 이제 투자의 개념 뭐 이런 것도 공부하고요. 이거는 시험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투자가 뭐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장단점이 나와요.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여기에서 이제 지렛대 효과네 뭐네 하는데 이제 지렛대 효과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위주로 보시는데요. 일단 투자가 어떤 뜻인지는 좀 이제 알고 지나가자고요. 투자라는 게 지금 나한테 있는 돈이 있다는 거죠. 사실 투자를 한다는 거는 돈도 없이 투자합니까? 전혀 돈이 없는데 투자한다. 이거는 남의 돈을 100% 빌려서 투자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요. 보통은 이제 나한테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 돈이 있는 거를 홀랑 써버릴 수도 있지만 만난 거 먹고 멋있는 옷도 사 입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에 돈을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투자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써버릴 수 있는 그 돈을 희생해서 미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맞나요? 이 투자라는 거는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해서 미래에 뭐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교환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교환. 현재의 확실한 소비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두 글자로 나타내면 뭐하고 비슷할까요? 불확실하다는 것은 두 글자로 위험과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불확실하다는 게. 자, 그러니까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정기예금하고 오면서 투자한다라고 하나요? 은행에 정기예금은 투자한다 안 하죠? 그럼 왜 그러겠어요? 확실하니까, 안전하니까. 안전한 곳에 넣을 때는 그걸 투자라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에 넣는 건 뭐예요? 펀드나 주식 이렇게. 그거는 투자가 되는 거죠. 부동산에 넣는 것도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해요. 위험한 곳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행위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그 대상이 부동산인 것이죠. 주식 투자는 그 대상이 주식인 것이고. 자, 뭐 이 정도입니다. 이 투자 개념은. 그다음에 이제 장단점에 이제 지렛대 효과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워낙 중요해서 따로 해야 돼요. 원래도 여기서 두 문제 출제됐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모두 정답이 된 거죠. 계산을 잘못해서. 계산 잘못하면은 뭐 그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잘못된 계산은 무조건 모두 정답이거나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 지렛대 효과 이론 문제로도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원래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인플레 해지라고요. 인플레 해지. 이런 말이 이제 또 처음 듣는 단어죠. 구매력 보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구매력 보호. 다음에 이제 단어 소득이득, 자본이득.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서는 가장 큰 단점이 유동성이 낮다는 거예요. 황금성이 낮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로 장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단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렛대 효과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유동성이 낮다는 거, 현금화 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거 소득이득, 자본이득은 이 단어를 꼭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이걸 써먹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매년 발생하는 그 임대료 수입 있죠. 임대료 수입이 소득이득이에요. 그다음에 자본이득은 시세 차익이에요. 소득이득은 뭐라고요? 임대료 수입. 자, 이게 임대료 수입이 이 모든 부동산에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냐. 어떤 거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집 같은 경우에. 주택. 그죠? 내가 사는 주택. 내가 사는 주택은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기회비용 개념에 따라서 임대료를 계산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을 내가 살지 않고 세를 놓고 나는 숙자로 생활한다면 노숙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돈만큼을 지금 내가 그 혜택을 보는 셈이죠. 그렇게 계산하는 그 임대료를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어색하긴 하죠. 그렇게 계산되는 임대료를 귀속임대료라 그래요. 귀속임대료. 기회비용 개념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좀 계산은 할 수는 있지만 좀 어색하기 때문에 투자론에서는 이런 주택보다는, 자가주택보다는 수익성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성 부동산. 투자론에서의 부동산은 수익성 부동산이다. 이렇게. 그럼 수익성 부동산에서는 매달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죠. 그거 이제 얻는 거 하나 있고요. 자본이득은 이거는 시세차익이라고요. 시세차익. 이거는 살 때, 팔 때 그 차익 있죠. 자, 그러면은 내가 5년을 운영하면은 소득이득은 몇 번 계산하는가 하면은 소득이득은 5번 계산합니다. 만 5년간 운영을 하면은. 소득이득은 뭘 기준으로 계산한다고요? 연간 기준으로 계산해요. 연간 기준으로. 근데 자본이득은 5년간 운영을 하면 몇 번 계산되는 거예요? 한 번 계산되는 거죠. 8대 나오는 거니까. 10년을 운영하든 5년을 운영하든 한 번 계산되는 거는 자본이득. 매년 계산되는 거는 소득이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득이득이든 자본이득이든 모두 다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는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얻을 수도 있다. 두 개를 늘 생각해야 돼요. 다음에 인플레 헤지. 이거는 뭔가 하면은 구매력 보호요. 자, 이거는 우리 이제 자산 중에 현금, 예금 뭐 이런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융자산이라고 그래요. 금융자산은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인플레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예금해 있던 그 돈에다가 원래 주기로 했던 이자에 더 얹어서, 인플레만큼 더 얹어서 돈 주는 거 아니죠. 인플레가 발생해도 그냥 원래 계약돼 있던 그 금리밖에 안 쳐주잖아요. 그럼 인플레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예금의 가치는 하락하죠. 현금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현금, 여러분들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비상금이라고 생각하고서 한 몇십만 원 딱 집어넣었던 거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은 굉장히 기분 좋죠. 근데 사실은 그게 몇 년 전에 10만 원, 그 몇 년 전에 10만 원을 지금 아직도 그대로 10만 원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몇 년 전에 그 1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물건을 지금은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손해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물가가 상승하는 게 인플레인데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제 대부분 부동산은 어때요? 인플레가 발생한 부동산은 가격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같이. 함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여기에 이제 인플레 헤지 효과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헤지는 울타리로 생각하면 돼요. 울타리. 울타리. 인플레로부터 울타리를 치는 거죠. 인플레로부터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이렇게. 구매력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플레는 물가가 상승하는 거니까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예를 들어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설이나 뭐 김장철이 되면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건의 가격이 작년보다는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도 작년만큼 못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함께 올라가니까 그걸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런 부동산 투자에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로부터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지렛대 효과는 워낙 중요하니까 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지렛대 효과. 이거 좀 쉬고 할까요?